응급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7년 만에 마주친 전 남편. 그는 제 아들의 담당이었고 아직 몰랐죠. 자기 앞에 누워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요. 사연 듣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을 듣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갑니다. 결혼이 끝나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조정실 안은 냉방이 너무 세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조정서를 내려다보는데 글자들이 자꾸만 흔들려 보였어요.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아니, 이제 곧 남남이 될 사람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셔츠, 그리고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4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보였어요.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환자 차트를 검토하듯이 말이죠. 이상 없으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조정실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레지던트 과정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에 열흘도 제대로 집에 못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전문의 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전문의가 되어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죠. 당직, 수술, 학회, 논문. 그의 스케줄표는 항상 빼곡했고 그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어요. 당신은 대체 언제쯤 집에 있을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던 게 몇 달 전이었을까요? 새벽 2시에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죠. 환자들이 있잖아. 이해 좀 해줘. 이해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해했을까요?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주말, 혼자 맞이하는 명절. 전부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외로움이요. 마지막 싸움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어요. 남편은 저녁 7시에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평소엔 하지도 않던 요리를 했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죠. 테이블에 촛불까지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7시, 8시, 9시. 시계 초침 소리만 무겁게 울렸어요.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응급수술 들어갔어. 미안. 미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음식들을 그대로 두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렸고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당신은 늘 병원만 중요하죠. 나는요? 나는 당신한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선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엔 미안함보다는 답답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해를 못해? 내가 환자를 버리고 올 수 있었겠어? 환자는 포기 못하면서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먼저 이혼을 꺼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우거나 설득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도장을 찍는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볼펜으로 제 이름을 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맞은편에서 남편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정실 문을 나섰어요. 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침묵이 될 줄은요. 조정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그리고 떨리는 입술. 물을 틀어 세수를 했지만 뱃속에서 울렁거리는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피곤하고 어지럽고 속도 자주 메스꺼웠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너무 밝았습니다. 4월의 봄볕은 따스했지만 제 가슴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안도감이었을까요? 허무함이었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 장의 서리로 정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이혼하고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산부인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예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축하라니. 무엇을 축하한다는 걸까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초음파 보실래요? 고개를 끄덕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다음 순간 저는 초음파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 환하게 빛났죠. 의사 선생님이 프로브를 배 위에 올려놓았고 화면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기 심장이에요. 깜빡깜빡 작은 점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반대로 멎은 것처럼 고요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저는 그 작은 점만 바라봤습니다. 심박동이 잘 뛰고 있어요. 건강해 보입니다. 건강하다고요. 이 작은 생명이 지금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월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제 등골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그 사람 이름을 찾았어요. 아직 지우지 못했던 이름.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3주 전 법원 조정실에서 보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 흔들림 없이 서명하던 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던 뒷모습. 그는 이미 저를 놓아버린 사람이었어요. 4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단 한 장의 서류로 정리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다시 흔들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웃으며 이야기하는 친구들. 모두가 제 세상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통장 잔고는 200만 원 남짓. 이혼하고 나서 구한 편의점 알바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공과금에 식비까지. 빠듯했죠. 아기를 키운다는 건 돈이 드는 일이에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은 배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배에 얹어봤습니다. 여기, 이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요. 그날 저녁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 이혼하고 혼자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입덧 때문인지 요즘은 먹어도 토하기 일쑤였죠. 민서야, 그 사람한테 연락은 해봤어? 왜요? 그래도 4년을 같이 살았는데 너무 매몰차게 끝내는 거 아니니? 엄마는 이혼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바빠도 의사라는 직업이 있으니 참고 살라고 했었죠. 하지만 엄마는 모릅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걸요. 엄마, 나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알면 당장 전 남편에게 연락하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친구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임신했다고? 수진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응. 그 사람은 알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야, 그래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기 아빠잖아. 수진아, 이혼한 사람이야. 이미 끝난 사이라고. 끝났어도 아이는 별개잖아. 아빠 알 권리도 있고.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았죠. 나 혼자 키울 수 있어. 정신 차려.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그래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서야, 나는 내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선택한 게 나중에 너한테 짐이 되지 않게. 후회.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내가 책임질게.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아빠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기로 혼자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아이에게 어떤 짐이 될지는요. 밤늦게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그 이름을 찾아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이름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혼자서 엄마가 되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둥근 달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면 예전에 입던 청바지가 허리에 걸리지 않았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보면 단단하게 볼록 솟아오른 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했죠?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다음 주에 정기검진 받으러 오세요. 이번엔 성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병원에 혼자 오는 것도, 초음파를 혼자 보는 것도,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요.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아주고 초음파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부럽지 않은 척하면서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간호사들의 미묘한 표정, 다른 임산부들의 시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임신 5개월째 태동을 처음 느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새벽 2시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죠.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톡, 톡.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아기야? 나도 모르게 배에 손을 얹었어요. 다시 한번 톡 하고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로 살아있구나. 내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 순간만큼은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임신 6개월이 되자 몸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하루 8시간씩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움직일 기력도 없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밥을 차려 먹을 힘도 없어서 편의점에서 가져온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임신 7개월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태아 체중이 좀 작네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많이 작나요? 표준 범위 아니긴 한데 좀 더 영양 섭취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냐고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피곤해서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하는 제가요. 네, 잘 먹고 있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우유 한 팩, 계란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장을 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통장 잔고를 보면 망설여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출산까지 2달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러면 출산휴가 지원금도 받고 뭐라도 달라지겠죠.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편의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서 씨,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출산 전까지는 좀 쉬는 게 어때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자주 졸고 물건 정리하다가 숨이 차서 주저앉기도 했으니까요. 죄송해요, 점장님. 아니에요. 몸 상태가 중요하죠. 출산하고 회복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렇게 일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수입이 없는데 남은 2달을 어떻게 버티지? 출산 예정일이 1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산부인과에서 입원 준비물 목록을 받았습니다. 산모용 패드, 수유브라, 신생아 옷, 기저귀, 분유, 젖병. 목록을 보는데 현기증이 났어요. 하나하나 가격을 계산해 보니 70만 원은 좋게 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알아보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조리할 거예요. 산후조리원이요.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 그곳에 갈 형편이 아니었죠.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전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보호자.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적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직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못했죠. 결국 제 번호를 적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쓰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출산 당일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조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요.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분만실로 가시죠. 분만실에 누워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산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손 잡아줘. 아파.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남편의 다독이는 목소리, 가족들의 격려. 저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티낼 수 없었어요. 산모님, 힘주세요.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힘을 줬어요. 아무도 없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온몸에 힘을 다해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빨갛고 주름진 얼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아기. 안녕.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도 함께 흘렀죠. 잘 나왔어. 우리 아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에겐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곧 찾아왔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진 후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남편이 죽을 떠먹여주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왔고 친정엄마가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죠.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마음은 허전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수유 시간이에요. 서툰 손으로 아기를 안았어요. 처음 안아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습니다. 간호사가 자세를 잡아줬죠. 이렇게 안으시면 돼요. 아기가 제 젖을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입으로 빨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고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해.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퇴원 날 산후조리원 대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기를 안고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미역국을 끓여놓은 사람도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금방 울음을 터뜨릴 테니까요. 밤이 되자 정말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겨우 재웠는데 2시간 만에 또 깼어요. 그렇게 밤새 반복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수유, 기저귀 교체. 눈을 붙일 새도 없었죠. 새벽 5시쯤 아기가 겨우 잠들었을 때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기 숨소리만 계속 확인했죠. 숨 쉬고 있나, 괜찮은가. 이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혼자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윤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윤이가 그림을 펼쳐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죠. 엄마와 나 둘만 그려진 그림. 우와, 우리 시윤이 그림 진짜 잘 그렸네. 시윤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예쁘게 자라준 게 고마웠어요. 밝고 건강하고 말도 많은 아이로.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하면서 수입이 생겼고 시윤이 유치원비도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버틸만 했죠. 하지만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윤이 아침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마트로 출근했어요.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시윤이 데리러 가서 저녁 먹이고 재우면 밤 10시. 그러면 저는 쓰러지듯 잠들었죠. 주말도 쉴 수 없었어요. 마트 주말 알바를 더 했거든요. 시윤이는 친구 엄마한테 부탁하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마트 휴게실에서 책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시윤아, 조금만 참아. 엄마 일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엄마. 시윤이는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떼쓰지도 않았죠. 오히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참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게. 어느 날 저녁 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언젠간 물어볼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윤아, 친구들은 다 아빠 있던데. 민준이는 아빠가 놀이공원 데려갔대요. 시윤이 목소리엔 서운함보다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시윤이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랑 시윤이 둘이서 가족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그래도 시윤아,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약속할게. 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눈빛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시윤이를 재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아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윤이가 6살이 되던 해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열나는 정도였으니까요. 동네 소아과에 가서 약 타먹이면 나았어요. 엄마, 머리 아파요. 시윤아, 약 먹었어? 조금만 참아. 기침 멈춰지지가 않아요. 밤마다 기침하는 시윤이를 토닥이며 잠을 재웠습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환절기 감기라고 했어요. 요즘 유치원에서 다들 이렇게 아파요. 약 잘 먹이고 따뜻하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시윤이 기침은 멎지 않았어요. 엄마 힘들어요. 숨쉬기 힘들어요. 새벽에 시윤이가 깨서 울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체온을 재보니 38도가 나갔어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피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피 검사라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 차원에서요. 시윤이 팔에 주사 바늘이 꽂히는 걸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시윤이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프지? 미안해, 시윤아. 괜찮아요, 엄마.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시윤이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했어요. 휴대폰을 보며 혹시 병원에서 연락 오지 않았나 확인하기를 수십 번.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윤이 어머니시죠? 검사 결과 나왔는데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네, 오늘 오후 진료 시간에 오세요. 마트 점장님께 급히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고 계셨어요. 시윤이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백혈구 수치가 낮고 빈혈도 있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병원이라니, 정밀 검사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큰 병인가요? 지금 단계에선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조속히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을 나와 시윤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윤이가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시윤아, 엄마 왔어. 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2주 후에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2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윤이는 여전히 기침을 했고 점점 더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놀이터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평소에 놀이터 가자고 조르던 시윤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열은 없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시윤아, 조금만 참아. 곧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야. 엄마, 나 많이 아픈 거예요? 시윤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시윤이 옆에 누워 숨소리를 확인했어요. 규칙적으로 숨 쉬고 있나, 괜찮은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천장을 보며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대학병원 예약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밤 시윤이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켰어요. 엄마, 엄마. 시윤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9도 고열이었어요. 시윤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윤이 몸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윤이 몸이 경직되더니 경련을 시작했습니다. 시윤아, 시윤아. 시윤이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눈은 뒤집어졌고 팔다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 아니,
직접 데려가는 게 빠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경련이 멎지 않았거든요. 시윤이를 안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어느 병원이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시윤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경련은 멎었지만 의식이 흐릿했어요. 시윤아, 엄마 목소리 들려?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시윤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았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달려가 시윤이를 안고 소리쳤어요. 저희 애가 경련했어요.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보호자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 휘갈겨졌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그 문이 열리기 전까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문 너머에 누가 있을지를요. 응급실 문 앞에서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시윤이를 아는 채로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안쪽 처치실이었어요. 침대에 시윤이를 눕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지도 못했습니다. 시윤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시윤이는 눈을 감은 채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체온 39도 8, 맥박 120, 혈압 측정 중입니다. 간호사가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시윤이 팔에 혈압계가 감겼고 손가락엔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끼워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92%. 조금 낮네요. 낮다고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 애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담당이가 곧 올 거예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윤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힘없이 놓여 있었죠. 시윤아, 엄마 목소리 들려? 힘내야 해. 꼭 힘내야 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윤이는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한 음성.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차트를 들고 있는 모습,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보이는 얼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와의 관계가. 그가 차트를 보며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 민서,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혁 씨. 7년 전 법원 조정실 이후 처음 내뱉는 이름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차트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저는 시윤이 침대 옆에 굳어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애가 아파서. 에? 그의 시선이 침대 위의 시윤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6살짜리 아이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환자 상태부터 봐야겠습니다. 그가 감정을 억누르듯 말했어요.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윤이에게 다가갔어요. 청진기를 꺼내 시윤이 가슴에 대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흡음이 거칠네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한 달 전부터요. 기침하고 열나고. 다른 병원은 다녀왔습니까? 네, 동네 소아과에서 약 먹었는데 안 나아서. 혈액 검사했더니 큰 병원 가보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차트를 넘기며 기록을 확인했어요. 환자 이름이 강시윤? 네. 생년월일이 2019년 6월 15일? 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이 희게 질렸어요. 2019년 6월. 우리가 이혼한 게 2019년 4월이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물어야 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저를 응시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제발이요. 다른 건 다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감정이 얼굴에서 지워졌고 다시 의사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간호사, 혈액 검사 스탯으로 돌리고 흉부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항생제 정맥 주사 준비하고요. 네, 선생님.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윤이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혔고 링거가 연결됐어요. 아파요. 엄마. 시윤이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시윤아.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준혁이 시윤이를 내려다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얼굴.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하러 가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침대가 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윤아,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시윤이가 멀어져 갔어요. 커튼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차트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민서야, 저 애가.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제가 먼저 말을 끊었어요. 저 애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하지만 제발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저 애가 괜찮을 거라는 것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일단 검사 결과부터 보자. 그는 처치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러요. 7년이요. 7년 만에 마주친 사람이 하필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였어요. 왜 하필 이 병원이었을까? 후회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갈 걸. 하지만 그때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처치실로 들어왔어요. 후다닥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시윤이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시윤아, 엄마. 시윤이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웃었죠.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시윤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준혁이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있었습니다. 폐렴 소견이 보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집에 보낼 수 없어요. 입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입원할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시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하는 얼굴.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를요. 시윤이가 입원한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윤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어요.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시윤이를 지켜봤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시윤아.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채 차트를 들고 새벽 5시였지만 그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 같았습니다.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프로페셔널한 의사의 목소리.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죠. 그는 시윤이에게 다가가 청진기를 댔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링거 속도를 체크했어요. 호흡은 안정됐습니다. 항생제 반응도 괜찮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당장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준혁이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저를 봤습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알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언제까지 피할 건데?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시윤이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생년월일이 2019년 6월이야. 우리가 이혼한 게 4월이고 대체 뭐야 이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병실엔 링거 떨어지는 소리, 산소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윤이 깰 수도 있어요. 복도로 나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병실 문을 나와 복도 끝 보호자 대기실로 향했어요. 텅 빈 대기실. 형광등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어요. 준혁은 제 뒤에 섰고요. 말해봐. 그가 말했습니다. 저 애가 내 아들이야? 숨이 막혔어요.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물어보잖아. 대답 좀 해줘. 네. 작게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7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혁이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친.
이게 무슨...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걸 알았으면서 왜 말 안 했냐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해요. 시윤이 깰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7년 동안 몰랐다고. 내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떠났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래도 아이는 다르잖아. 알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알아요. 말했어야 했다는 거. 근데 못했어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 준혁이 헛웃음을 쳤어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 당신 없이 7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뭐라고요? 이혼한 거 후회했어. 매일같이. 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 보내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그럼 왜? 자존심 때문이었어. 다시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그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냥 당신은 나 없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당신은 혼자 임신하고 혼자 낳고 혼자 키웠다는 거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 힘들었죠. 저도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이 선택이 맞는 건지 아이한테 미안하고. 근데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당신 번호도 지웠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미안해. 준혁이 말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시윤이는 아빠 없이 6년을 살았어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타나면 시윤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시윤이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시윤이 치료뿐이에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일단 시윤이부터 낫게 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 번호야.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소아과 의사였어요? 응. 레지던트 마치고 소아과 전문의 됐어. 아이러니했어요. 제 아들을 진료하는 의사가 그 아이의 아빠라니. 가봐요. 당직 있잖아요. 응. 내일 아침에 또 올게. 준혁이 돌아섰어요.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민서야. 네. 고생 많았어. 혼자서. 정말 고생 많았어.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7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준혁이 사라지고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시윤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입술. 침대 옆에 앉아 시윤이 손을 잡았어요. 시윤아,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아빠 얘기 안 해준 것도, 혼자 힘들게 키운 것도. 눈물이 시윤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정말로.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시윤이의 병은 나을까? 준혁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윤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답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시윤이의 아빠가 나타났다는 것.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침 8시 준혁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환자복 차림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당직이 끝난 모양이었죠. 하지만 집에 가지 않고 병실로 온 겁니다. 시윤이 상태 어때? 밤새 잘 잤어요. 열도 많이 내렸고요. 준혁이 침대에 다가가 시윤이를 내려다봤어요.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고 보는 얼굴.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가 차트를 꺼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많이 낮아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야. 그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해. 무슨 검사요? 골수 검사까지 해봐야 할 것 같아. 골수 검사.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큰 병인가요? 준혁이 망설였어요. 의사로서 확답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단계에선 확답하긴 어렵지만 배제해야 할 질환들이 있어. 무슨 질환이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백혈병이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준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야.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거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아니었으면. 민서야. 준혁이 제 옆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자.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우리 애가 목이 메었어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윤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시윤아, 깼어? 후다닥 침대로 갔습니다. 시윤이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요. 열은 많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야. 시윤이 아파서 왔잖아. 아, 기억 안 나요. 시윤이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준혁을 봤습니다.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야. 시윤이 치료해 주시는 분.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윤이가 작게 인사했어요. 준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안녕. 시윤아.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죠. 시윤이 많이 아팠구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 네. 시윤이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직 많이 피곤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어요. 보호자 상담 좀 해야겠어요. 밖으로 나가시죠. 저는 시윤이를 한 번 더 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는 복도. 준혁이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어요. 등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의사와 환자 보호자처럼요. 골수검사 동의서에 서명해줘야 해.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이거 많이 아픈 검사인가요? 전신마취 하니까 시윤이는 아프지 않아. 그럼 언제 하는데요? 내일 예정이야. 내일. 너무 빨랐습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좋겠죠. 서명을 하려는데 준혁이 말했어요. 민서야. 네. 나도. 서명할 수 있을까?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서명하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복잡했죠. 시윤이는 아직 몰라요. 알아. 근데 그래도 난 아빠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준혁은 시윤이 아빠였습니다. 7년 늦게 알았지만요. 서명하세요. 동의서를 그에게 밀었어요. 준혁이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란에 부라고 체크하고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이준혁? 시윤이 아빠 이름이 처음으로 서류에 올라갔습니다. 고마워. 준혁이 말했어요. 이렇게라도 아빠 역할 할 수 있게 해줘서. 준혁 씨, 응? 나중에 시윤이한테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아빠라고? 준혁이 망설였어요. 모르겠어. 근데 말해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게 시윤이한테 좋은 일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시윤이는 혼란스러울 거야. 왜 지금까지 없었냐고 물을 거고.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돼. 사실이 뭔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고, 엄마는 임신 사실을 숨겼고, 그래서 아빠는 몰랐다? 그게 6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시윤이 치료가 먼저예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일단 시윤이부터 낫게 하자. 그날 오후 준혁이 다시 병실에 들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시윤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시윤이 눈이 반짝였어요. 먹어도 돼요? 응. 목도 시원하고 좋아. 준혁이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시윤이가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천만에. 시윤이 좋아해서 다행이다. 준혁이 시윤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아빠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와요? 시윤이가 물었어요. 응. 시윤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은 매일 올 거야. 와, 좋다. 선생님 착해요. 그 말에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7년이 늦었지만요. 밤이 되었습니다. 시윤이는 잠들었고 저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아직 안 잤어? 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가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요? 응. 7년 전 일도 지금 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7년 전에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혼자 임신하고 낳고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차갑게 말했어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시윤이는 아빠 없이 7년을 살았어요. 알아. 준혁이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이제라도 뭐라도 하고 싶어? 아빠로서. 어떻게요? 시윤이 병원비 내가 낼게. 필요 없어요. 제가 잘라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키웠는데 병원비쯤 제가 낼 수 있어요. 민서야,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잖아. 자존심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낸다고 아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아빠가 돼? 준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말해봐. 모르겠어요.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한테 아빠 자격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준혁이 얼어붙었어요. 아빠 자격이 없다는 거야? 7년 동안 없었잖아요. 시윤이 태어날 때도, 첫걸음마 뗄 때도, 유치원 입학할 때도 전부 없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면 시윤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지금까지 없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 민서야. 한참 후에 준혁이 말했어요. 나 정말 후회하면서 살았어. 매일 당신 보내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병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은 소홀히 했던 거. 그가 창문에 이 말을 기댔어요.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다시 할 수 있다면 절대 놓지 않을 텐데. 소용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시간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에겐 이제 과거가 아니라 앞만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윤이만 생각할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일단 시윤이부터. 그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윤이 침대로 갔어요. 잠든 얼굴을 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시윤아, 미안해.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네. 미안해. 후회는 항상 가장 늦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준혁을 만나고,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들. 모든 게 늦었어요. 하지만 시윤이를 위해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골수검사 결과가 나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준혁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엔 안도의 빛이 역력했어요. 백혈병은 아니야.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요? 응. 심한 폐렴과 면역력 저하였어. 충분히 치료 가능해. 고마워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는 의사이기 전에 아빠였습니다. 안도하는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윤이가 깨어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아니야. 기쁜 일이 있어서 그래. 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살아있는 체온이, 뛰는 심장이 느껴졌어요. 시윤아, 이제 곧 나을 수 있대. 정말요? 응. 선생님이 그러셨어. 시윤이가 준혁을 봤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저 낫게 해주셔서. 시윤이가 열심히 잘 참았으니까 나은 거야. 준혁이 시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만진 순간이었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윤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병실을 돌아다닐 정도로 기력도 회복됐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퇴원 날짜도 잡혔어요. 3일 후에 퇴원 가능해. 준혁이 말했어요. 집에서 약만 잘 먹으면 되고 한 달 후에 외래 진료 와야 하고. 알겠어요. 병원 생활도 이제 끝이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윤이가 잠든 후 준혁이 다시 병실에 들렀어요. 민서야,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시윤이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집으로 가죠. 어디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준혁이 망설였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시윤이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안 돼요. 고개를 저었어요. 시윤이가 아직 많이 약해요.
충격적인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럼 언제? 모르겠어요. 적절한 시기가 오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적절한 시기가 올까요? 모르겠어요. 민서야.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더 꽉 잡았습니다. 나 정말 아빠가 되고 싶어. 늦은 거 알아. 7년이나 늦었다는 거. 근데 이제라도 하고 싶어. 시윤이 아빠로.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간절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 쉽지 않을 거야. 근데 해보고 싶어. 시윤이가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근데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준혁이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민서야, 나한테 기회를 줘. 시윤이 아빠가 될 기회. 고민됐어요. 정말로 많이. 한편으론 시윤이한테 아빠가 생긴다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다른 한편으론 갑작스러운 변화가 시윤이를 혼란스럽게 할까봐 두려웠죠. 생각해 볼게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퇴원 전날 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 가면 선생님 못 보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아쉽다. 선생님 좋은데. 시윤이가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선생님이 매일 아이스크림 사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좋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윤아. 응? 선생님 자주 보고 싶어? 응. 또 보면 안 돼요? 글쎄.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엄마가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시윤이가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물어볼게. 그날 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윤이가 당신 보고 싶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시윤이. 그리고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어요. 민서야, 태어나면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줘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거절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아요. 퇴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윤이는 신이 나서 짐을 챙겼어요. 병원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집 가는 거지? 응, 우리 집 가. 와, 신난다. 시윤이가 방방 뛰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이렇게 활발해지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준혁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퇴원 준비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그럼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요. 선생님이요? 시윤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선생님 차 타고 가요? 응. 괜찮지? 좋아요. 시윤이가 준혁 손을 잡았어요.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아들 손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의 차는 깨끗한 세단이었어요. 시윤아, 뒷자리에 앉을래? 네. 시윤이를 태우고 저도 조수석에 탔습니다. 준혁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져 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집 가는 거지? 응, 집 가. 선생님도 같이 가요? 시윤이가 물었어요. 준혁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응. 선생님이 집까지만 데려다 주시는 거야. 아, 그럼 들어오지 않아요? 글쎄,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혁이 대신 말했습니다. 시윤이가 원하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좋아요. 선생님, 우리 집 구경하세요. 시윤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시윤이와 제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시윤이가 준혁에게 자랑했어요. 여기는 내 침대고 여기는 엄마 침대예요. 우리 둘이 살아요. 준혁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좁고 낡았지만 정돈된 공간. 벽에는 시윤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쁘네. 준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둘이 살았구나. 네. 대답했어요. 좁지만 우리한텐 충분했어요. 준혁이 시윤이를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시윤이가 준혁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와요. 그래도 될까? 준혁이 저를 봤어요. 물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시윤이를 내려다봤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건강해진 모습,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네, 오세요. 정말? 네. 천천히. 시윤이랑 친해지세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고마워. 민서야.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당신이 아빠라는 건 시윤이가 준비됐을 때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선생님으로만 지내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윤이 시간에 맞춰 천천히 갈게. 시윤이가 하품을 했어요. 엄마, 졸려요. 그래, 침대에 누워. 피곤하지? 응. 시윤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니 금방 잠들었습니다. 준혁과 저는 현관으로 나왔어요. 민서야. 네. 정말 고마워. 기회를 줘서 잘해야 해요. 시윤이한테. 당연하지. 최선을 다할게. 준혁이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민서야. 또 뭐예요? 우리도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관계.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지금은 시윤이가 최우선이에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준혁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천천히 갈게. 민서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준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5월의 바람. 시윤이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아마도 시작이겠죠. 진짜 시작? 7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 쉽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있고 풀어야 할 오해도 많고 시윤이한테 설명해야 할 것들도 많죠. 하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시윤이를 위해서라도.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려는 순간.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인 순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온 거겠죠. 재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윤이와 함께, 그리고 준혁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요.